어색한. 저는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철학, 심리학,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만두입니다. 이게 뭐야? 만두님은 만두님은 산업입니다. 문학과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책은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고요. 네. 이 책이 지금 엄청난 또 베스트셀러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한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셨죠? 네, 이 책은 다행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아마 남기고 아직 덜 읽었던 것 같아요. 한참 정말,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은 정말, 기대가 없었는데,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그냥 한번 읽어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막 읽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조금 아까운 기분? 그런 책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약간 네. 한 줄 평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는 오늘 지내다가 제가 갑자기 불쑥 얘기할게요. 네, 알겠네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미움받을 용기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 책은 심리학자 아들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작가가 책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아들러의 철학을 좀 신봉하는 철학자와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를 좀 대표하는 청년 이 두 사람의 대화로 이제 이루어진 책입니다. 네. 일단 이 책에서는 되게 비관적인 청년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네. 현재를 사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는 그리고 종교도 없고 그리고 그 자기보다 더 잘난 형도 있어요. 네. 형 밑에서 좀 되게 괴롭고 지금 현재 많은 실패를 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청년이 나오는데 아마 이 청년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 많은 청년들을 좀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읽다 보면 철학자와 이 두 사람의 대화체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무슨 인터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화체로 돼 있어서 이게 뭐지? 실제 인터뷰 내용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가정하에 이제 이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보면 그 청년의 말이 굉장히 와닿죠. 읽다 보면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그 청년이 버럭 화를 내죠. 철학자한테 막 멱살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버럭버럭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의 말에. 거의 그 정도로 공감이 있었군요. 네. 공감을 안 하셨나봐요. 공감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했을 예. 뿐. 저는 이제 철학자 이야기에 좀 더 많이 집중했죠. 네. 지금 철학자와 청년의 만남인가요? 일단 여기서 이제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책에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종교는 힘을 잃고 신에 대한 믿음도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불안에 떨고 시기와 질투심만 가득하게 되죠. 인간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하게 해주겠다고 깨는 신흥 종교나 수상하기 짝이 없는 자기 개발 세미나에 속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시대가 좀 불안하다는 거를 청년이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아마 아들러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지금 이런 사실이 좀 더 심하게 와닿아졌을 것 같아요. 아들러가 언제 살아? 아들러가 1870년도에 태어났는데 네. 이 지금 그때 19세기 그때는 아직까지도 뭐 이제 그 종교적인 교리가 좀 많이 남아 있었고 전통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이제 과도기로 약간 넘어가는 시즌에서 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질서가 좀 무너지고 그냥 단순히 어떤 경쟁이 좀 도입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들러도 아마
지금도 근데 아마 그런 현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학교를 벗어나면 그 이상의 어떤 질서 같은 게 없으니까 울타리도 좀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소속감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학교를 다닐 때는 답답하잖아요. 뭔가 내가 매여 있는 기분이 들고 하는데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에서 또 벗어났을 때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이렇게 소속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동호회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소속감을 위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도 같은 역할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아들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소개를 하자면, 네. 이분이 이제 1870년, 그때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예, 오스트리아, 독일, 그걸로 네. 유명하고 독일 옆에 있는. 네. 그때 당시의 사람이고, 이게 프로이트와 같이 활동을 했어요. 프로이트. 예, 그때 프로이트가 1856년생이니까 네. 나이가 이제 그보다 더 많고 네. 프로이트가 수요일마다 무슨 정신 분석학회 사람들을 하고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게 나중에 계속 수요일마다 맨날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같이 소속돼 있었고 이제 1902년부터 1911년까지 이제 프로이트와 같이 있었다가 네. 이제 거기에서 12년에 이제 프로이트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아들은 좀 떨어져 나간 네. 예,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아마 떨어져 나간 게 그 트라우마를 보는 그 관점 그리고 인간관계가 좀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 같은 게 아들러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하면서 이제 천천히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움받을 용기 책을 5가지 키워드로 나눴거든요. 네. 첫 번째가 트라우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택,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 네 번째가 타인의 과제, 그리고 5번째 공동체 의식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예. 네.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게 이제 아들러의 입장인데, 네. 예전에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트라우마를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잠깐 내가 생각을 좀 하고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의 어떤 상처가 그게 자기 자신한테 현재 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건데 만조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라우마. 저는 일단 있다고 보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요즘 이제 흔히 TV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건이나 사고를 겪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심리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뭐 사건 사고가 워낙 또 많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 증상도 안 나타날 테니까 그런 어떤 사고나 그런 기억이 없었다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는 뭔가 복불복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운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닐까. 네. 근데 글쎄 하여튼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았어요. 이 청년의 모습처럼. 알겠습니다. 네. 그 아들러는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네. 좀 무슨 목적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트라우마를 설명할 때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목적론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반대되는 게 원인론 이래가지고 네. 거의 프로이트처럼 이렇게 자기가 현재 아픈 거는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계속 이렇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목적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좀 네. 목적론. 괜찮아요. 예,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오는 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먼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거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낸 걸세. 밖에 나가지 않으면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해주지.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 다수가 돼. 예. 이 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여러 가지 뭐 시험에도 떨어지고 네. 그런 실패를 겪고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은둔형 외톨이? 예, 그런 사람, 은둔형 외톨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예, 최근에는 좀 많고. 저도 본 적 있어요. 몇 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지인 중에. 아, 네, 실제로 있다고? 네. 제 주변에도 이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사실상 연락이 안 되는데 이제 아는 동생인데 2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진짜 내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정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아예 안 나왔다. 네. 아예 그냥 친구도 안 네. 만나고. 네. 오, 진짜? 아무런 인간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귀찮아서 집에만 있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관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얼굴도 안 봐요. 아, 진짜? 네, 가족과 얼굴을 보지 않고 응. 이제 한밤중에 나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음,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음, 그리고 TV에서 다뤘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음, 그래서 그냥 뭐 집돌이 집순이하고는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목적론이라고 네. 아들러가 이야기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네.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단절을 느끼고 좀 불안하고 공포가 있어서 밖에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낸 거다. 이게 좀 이야기가 순서를 바꿨네요, 예, 예. 순서를. 좀 이야기가 힘든 건데 일단은 가장 큰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트라우마 자체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아들러가 말하는 그런 건데요. 네.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혹시 이해 못 하실 것 아니,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해를 아까는 했었는데. 아까는 했었는데 과거형이네요. 예, 자기가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좀.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자체를 핑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변명, 핑계. 핑계. 그러니까 꾀병. 진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일종의 꾀병으로 보는 거죠. 물론 그 꾀병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뭐 그거를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판단은 배제하고 일단은 가짜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보면서 네. 이게 거의 저는 딱 한마디로 정해서 야 이게 좀 핑계의 신약이구나. 예, 그렇게 딱 정의했는데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요. 이 시각이 냉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일단 그 아들러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는 게 약간 관심을 받으려고 집안에만 있는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오죠.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러가 봤을 때도 그 시대에도 이상하게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러가 그 시대에도 이제 좀 사람들이 어리광을 좀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애가 외동이거나 아들 뭐 한두 명 이러니까 오히려 더 애들이 좀 어렸을 적부터 계속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어리광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한 관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소외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 가가지고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게 들었는데 네. 어떤 청년이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했거든요. 요새 취업도 안 되고 네. 결혼도 못하고 음.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걸 듣고 있던 한 4, 50대 아줌마가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혀 공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뭐 결혼식도 저 어디고 저기 전통 원래 한국의 집에 사는 거 되게 완전 스몰 예. 그런 데서 하고 집도 없어가지고 완전 한 칸짜리 네. 진짜 싼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언니들 보면은 너무 배가 부른 것 같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한 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분이 저희를 볼 때는 지금 좀 저희 청년들이 좀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약간 봤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분을 봤다면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 진짜? 않았을까. 네.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같다라고 하고 이제 같은 상황에서 너희가 욕심을 더 부리는 거다. 너희가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네 여기서 얘기가 길어질까 같긴 한데 좀 반박하고 싶네요. 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컸고 지금 현재 상황도 또 다르고 많은 문화적 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단순한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이건 1시간 이게 이제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이런 진짜? 내용과 네, 충분히 이 이야기에 이런 논란 어쨌든 이 이야기에 답이 될 만한 책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난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인데 그 책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그 30살이라는 게 이제 결국 30대를 말하는 거고 이제 지금 그 책이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대들이 이제 40대로 진입을 지금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책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지거든요. 이게 세대 간의 갈등, 네,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논란, 그래서 세대 간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갭 이제 이야기. 근데 그 아줌마 말이 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왜냐면 돈이 없지만 취직을 막상 하려고 하면은 너네 또 아무 때나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 간의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원래 사람마다도 일일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집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사를 몇 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세대 간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도 근데 저는 물리적으로 비교하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뭔가 좀 네. 보이지 않는 기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배제를 한다는 건 너무 그렇죠. 딱 네. 정해놨고 이제 네, 진짜 그건 물리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때 그 시절에는 또 다들 그렇게 하는 추세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그리고 형성돼. 자신이 어렸을 때도 사실 좋은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현 세대는 어릴 때는 굉장히 부유를 많이 누렸어요, 사실상. 이게 뭐 IMF 시절을 그 이전이나 아니면 그 정도 90년대를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풍요를 누리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올라간 거죠. 그 기준이 올라가게 만든 건 사실상 이전 세대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어떤 그 기준을 맞춰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가 또 길어지죠? 충분히 네. 가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을 한번 얘기해 줘야지. 예. 네. 저는 좀 저항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갑니다. 네. 우리 인간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휘청거릴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닐세. 목적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자신의 손으로 고르는 것을 예, 여기인데 우리가 트라우마에 휘청거릴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믿네요. 네, 그렇죠. 네, 인간의 힘, 네. 힘을 믿네요. 제가 아는 또 윌리엄 글래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좋아하시죠? 했는데, 네, 엄청 좋아해요. 네, 팬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내가 그것을 잡아두고 있지 않은 한 이제 그게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심리학자를 알고 나서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마음가짐이 좀 바뀐 거지. 그래서 과거에 좀 상처 같은 게 있어서 과거에 항상 이렇게 생각했죠. 그 논리 관계가 내가 좀 그런 안 좋았던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러는 걸 거다라는 이 논리가 계속 생성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 내가 생각을 좀 바꾸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구나. 그 그렇게,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계속 내가 발목을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현재 이렇다라는 그거를 좀 딱 떼버리니까 나도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무슨 요새도 힘들다 얘기할 때는 항상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한 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 그래요? 한 번씩 다 왕따 당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하긴 뭐 때 저도 보면 중학교 그랬으니까. 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네. 와서 생각해보면 왕따지. 그게 그 당시에는 그걸 인지도 안 했을 거라니까요.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랬구나. 그쵸.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소외됐구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함께 놀지 않는구나. 나는 함께 놀 사람이 없구나. 라고 인식했을 뿐이지 그걸 나 왕따 당하고 있어. 뭔가 당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인식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그게 좀 생각은 계속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0몇 년이 지났지만 그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가 좀 선명하게 어떤 장면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날 수 있죠. 저는 긍정적으로 강하게 네. 극복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극복했다고 확신합니까? 네,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인식은 하는데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내가 왕따라는 걸 당해 본 적이 있구나라고 인식은 하는데 그에 영향을 받진 않아요. 왜냐면 당시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팠겠지. 안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뭐, 지금 그거는 제가 트라우마가 아니지. 웃긴 게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왕따 당한 경험이 있다고? 사실을 말한 거예요. 네, 그 사실은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진 않다.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저는 지금 질투가 나요. 그런 멘탈이 부러웠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그게 있다면 세상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런 멘탈이 있다면? 네.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 과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 이 책을 보면은 그래도 이게 꼭 과거 일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사고를 전환시키는 네,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분노나 안 좋은 거,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게 정말 별거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나의 의지가 먼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좀 안 좋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을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종업원이 자기 테이블에 물을 쏟았다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사람이 너무 쉽게 이제 화를 내고 당연히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다.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이런 상태에서 화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닐세. 여기 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저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화를 낸 것이지.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정하지도 않는 상대를 더 값싼 수단으로 굴복시키려고 한 것일세. 또 이제 철학자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화를 낸 거다. 뭐 또 이렇게
단번에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이네요. 이건 저 너무 좀 황당한데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분노란 언제나 넣었다 뺏어 쓸 수 있는 도구라네. 전화가 오면 순식간에 집어넣었다가 전화를 끊으면 다시 꺼낼 수 있는.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야. 그저 큰 소리로 딸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한 걸세. 예. 이거는 엄마가 딸한테 화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른 어떤 사람한테 엄마 친구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때는 또 화가 안 난다는 거죠. 화를 안 냈다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화를 내는 건데 이렇게 감정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좀 수단이다. 예. 내가 어떤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 이게 좀 이런 개념이 좀 이해가 하기 힘들 건데 예전에 내가 책을 읽는데 법륜스님이 어떤 여성이 법륜스님한테 와서 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슬픔이 아니고 네가 슬퍼하려고 하기 때문에 슬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슬퍼하다가도 뭔가 되게 뭐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잠시 또 그 생각을 안 한대요. 또 안 하는데 다시 이제 밥 다 먹고 나면 또 자기가 슬픈 거는 뭐냐면은 그때는 안 슬펐다가 지금 또 슬프고 한 거는 네가 네 의지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큰 비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네 의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화를 좀 왜 낸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화를 왜? 예. 아니 세상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거든요. 그쵸.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하여튼 참 많아요.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누군가한테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 기분 나쁜 태도를 보게 된다거나 그 화 날 일이 참 많아요. 그럼 뭐 제일 쉬운 방법은 TV를 틀어보면 돼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 화낼 일이 정말 많아요. 아, 진짜? 범죄자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뉴스는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글쎄 그런 화를 많이 내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약간 생각을 바꾸긴 했어요. 사실은 화라는 게 감정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이게 외부적으로 나한테 뭐라 해야 되지? 들어오는 거니까. 나한테 이제 그냥 나는 당하는 입장이다.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인지 TV에서인지 그 화를 내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스스로 화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남이 나를 화나게 한 건 아니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나는 화가 나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 말이 좀 그래서 이상하지만. 최근에는 화를 좀 잘 컨트롤합니까? 컨트롤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전보다는 그 정도가 줄어드는 느낌은 들어요. 뭐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건 너의 일이다. 너의 어떤 행동이고 나는 그 대신 너 때문에 화가 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가 안 나진 않죠. 제가 뭐 그렇게 돌을 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도인이 아니라서. 네, 근데 솔직히 뭐 화를 아예 안 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냥 그 퍼센테이지는 한 20% 정도는 좀 줄지 않았을까. 20% 너무 작게 주는 거 아닙니까? 20% 큽니다. 왜냐면 진짜? 그 20% 원래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네, 왜냐면 화는 증폭되거든요, 원래. 그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씹으면서 화가 더 많이 나요. 처음에는 화가 한 50% 났다가 뒤돌아서면 갑자기 이게 증폭되면서 150%, 200%를 막 이렇게 오히려 증폭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끔 생각하면 또 화가 나고 막 약간 그런 게 이제 화의 제 생각에는 화병이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렇죠. 화가 쌓이니까 그게 이제 병이 된다는 얘기인데 정식으로 병으로 인정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도.
아, 화병이. 그쵸. 울화병, 화병 이런 것들을 단어가 있다라는 그 거. 화병이 근데 약간 동양권에서만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대요. 그렇겠죠? 예. 약간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서양 사람들은 원래 좀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런 많이. 것도 있을 거고, 글쎄요. 정확하게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했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아들러가 말할 때는 그 화를 내는 게 네. 효율적인 관점에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화를 낸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되게 급박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화를 냈을 경우 일이 또 잘 처리된다고 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거든. 네. 소리 크게, 어, 큰 소리를 내면. 그게 후에 가면은 하도 느긋한 사람들도 많고 네. 천천히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화를 내는 게 또 일이 좀 빨리빨리 처리된다.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죠. 국내에서 더 잘 통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라 하여튼 외국에서는 또 그런 서비스 마인드라는 것 자체를 크게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굳이 저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천천히 이제 설명하면은 진짜 이유를 다 대가면서 천천히 설명하면은 또 저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데 너무 귀찮은 거지. 귀찮아서 그냥 빠르게 그냥 한 방으로 그냥 확 내버리는 그 사람이 딱 하니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화를 낸다는 건데 이게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화를 내는 게 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걸 알게 되죠. 지금 당장은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사람한테 딱 화를 내서 이제 일 처리가 딱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가 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하게 되죠, 그 사람을. 네, 그렇죠. 저 사람과는 되도록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이 더 꼬이게 되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좀 분명히 알면은 화를 낸다는 게 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들러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배우게. 분노란 어차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니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네.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분노의 감정도 나오지 않을 걸세. 예. 그러니까 분노를 굳이 표출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 책에 철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조용조용히 네.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일단 그 장소만 피해버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조용히,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 정말 이렇게 목소리를 까는 사람들이 살아보면 그런 분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왜냐면 설득력을 가지니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단순히 화가 이런 인식을 좀 버리자면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우리가 감정이나 화 같은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그 인식시킬 수 믿음이 있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선택인데, 아까도 우리가 말했듯이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대략 10살 전후로 사람은 선택이란 것을 안다. 생활 양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테지.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아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예. 내용이고.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일단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 아직까지 이 내용을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아버지와 사이가 나쁘다라는 원인론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아버지와 잘 지내고 싶지 않아서 맞은 기억을 꺼냈다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회복할 카드를 내가 쥐게 되지. 예. 이게 이제 아빠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아빠한테 옛날에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빠랑 사이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따지면 그게 상처가 돼서 변함없이 이제 자기 의지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건데 앞으로 아빠 더 사이가 좋아질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빠와 잘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은 기억을 일부러 끄집어낸다. 내 의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의지로 선택한 일이니까 또 내 의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상황을. 예. 네. 이야기가 힘들어요. 네, 이해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억을 꺼내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게 나쁜 기억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요. 그 살아온 시간이 꽤 짧지 않은데 그 시간 동안 나쁜 기억을 만약에 1부터 뭐 100, 뭐 1000까지 다 적는다 치면 그거를 다 기억을 다시 못 하거든요. 아무리 나빴던 기억이라도 분명히 잊어버린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도 오래 기억하는 게 있고요. 꽤 큰 일이었는데도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나쁜 기억을 꺼냈다는 것도 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은둔형 외톨이 얘기하면서 네네네네. 본인 아는 한 2년 동안 네. 지금은 집 밖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요. 아, 진짜? 아, 맞다. 모른다고 그 했지.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네, 벌써 그 일도 한 10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죠. 몸이 혹시 아팠던 건 아닙니까? 글쎄, 아팠던 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정황상 학교 폭력인 것 같아요. 네, 정황상. 뭐 그런 나쁜 일들에 대해서 사실 꼬치꼬치 캐묻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정황상 그래요. 제 주변에 예전에 알던 사람도 네, 한 3년간 자기 집에 거의 계속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게임하는. 근데 그 사람 몸이 좀 아팠거든요. 네, 이게 몸이 좀 아팠는데, 이 아들러 이야기 읽으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아팠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또 계속 반전인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귀찮고 바깥이 이제 용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용기가 부족하고 두렵고 세상이 그리고 그냥 게임이 좋고 계속 이렇게 나태하게 있으니까 또 나태하게 계속 있고 싶고 또 이제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좀 관심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자기가 좀 우울하다고 느끼거나 좀 네. 그런 불안 같은 거를 일부러 더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내가 그걸 오히려 안 좋은 걸 의지로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고 집 안에만 있는 거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철학자의 친구가 나오거든요. 네. 철학자 친구인데 이 사람은 소설가를 꿈꾸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소설을 이제 쓰긴 하는데 희한하게 그 공모전 딱 시기만 되면 이상하게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심리를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실은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거라네. 남의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졸작을 써서 냈다가 낙선하게 되는 현실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 케이스도 제 주변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다양한 많아요. 케이스를 이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어떤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 음악 같은 걸 되게 잘하거든요. 음악은 되게 잘하고 막 그 피아노 매장에서 막 피아노 연주도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얘 천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형이 좀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한번 그런 게 한번 해봐 양지로 나와서 한번 해봐라 해도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들러는 자신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나는 대단하다 다만 내가 사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뭐 공모전 이런 데 안 나갔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예.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또 책에 나왔던 예를 이제 또 하나하나씩 더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예,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는 정면공포증에 걸린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정면공포증 이게 뭔지 압니까? 불글적, 면, 얼굴면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직업상. 네. 그게 이제 사람하고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네. 그런 병이죠. 그와 관련된 드라마를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요즘 심리와 관련된 심리적인 어떤 신경증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 최강이 나왔던 네, 맞아요. 네, 제목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게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 사람이 아마 이와 같은 증상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 보면 대인 공포죠. 평소에도 계속 그런 아니면 좀 부끄러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취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드러낸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도 이런 사람이 있나 보네요, 근데. 근데 제가 그게 무슨 영화도 공효진이 나오는 무슨 영화도 있었고 그게 얼굴 빨개지는 얼굴 빨개지는 홍조증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게 신경증적인 건지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이게 대인 공포증 중에 하나구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철학자한테 와서 정면공포증 걸린 사람이 네.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이 정면공포증 때문에 친구도 못 사귀고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철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갑니다. 네. 넌 정면공포증 덕분에 너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납득할 수 있어. 모든 걸 정면공포증 탓으로 돌리면서 아마 너는 이곳에 다시 찾아와 정면공포증에 도로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떼를 쓰겠지. 예. 이게 어떤 장면이냐, 만약에 정면공포증을 고칠 수 있다 치면은 네. 그 사람이 오히려 다시 찾아와서 정면공포증 걸리게 해달라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병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네. 힘든데 아마 여기서 나온 게 막 정면공포증 그 사람 정면공포증 탓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증상을 본인이 더 만든 걸 수도 있다. 그 뒤에 숨어 있었어. 왜냐하면 정면공포증 탓을 해버리면은 인생이 쉽게 풀리니까 내가 뭐 이게 또 왜 핑계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인간관계에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거기서 이제 정면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이제 이 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고쳐줄 수 있다고. 자기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거 무조건 없애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아마 다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걸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게 이제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공포증을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 못 만나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공포증을 만들어낸 거다. 그걸 너는 이제 사실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쵸. 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면공포증이 있으면 그냥 그거 탓을 해버리면 최소 나는 아무 문제가 없게 나는 되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안 하는 거는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공포증이 있으면 이제 내 마음이 오히려 한편으로 또 편해지기 그쵸. 때문에 일단 남들한테 비난을 안 받잖아요. 아파요. 아픈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픈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 철학자가 이제 정면공포증 환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라네.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왜 단점에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네가 남에게 미움을 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일세.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제목과 예, 여기서 이제 제목이 연관되는 네. 미움, 가까워졌네요. 미움 받을 용기. 네, 그러니까. 미움 받을. 내가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그래, 나 미워해라. 라고 여기서 이제 좀 용기 있게 상처를 받아내는 거죠. 그쵸. 예, 상처를 받아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정면공포증 걸린 환자도 너무 사람들하고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증상이 좀 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례를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이혼을 핑계 삼아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네. 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그 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라네.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유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한 거지. 이것도 이미 그 결혼 안 한 그 상태에 너무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계속 부모님 탓을 하지만 결혼은 두렵죠? 부모님 탓을 선생님은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결혼이 두렵다? 두렵진 않죠. 하고 두렵진 싶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건만 되면 하고 싶죠. 이것도 같은 논리인가? 같은 거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에 이런 거 있죠. 지금 솔로가 편한데 좀 익숙해진 건 있죠. 그쵸.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결혼이라는 건 내 삶에 정말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왜 1년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 사실 결혼이니까. 그건 옛날부터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건 경험에서 쌓인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일단은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일단 그 엄청나고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그거는 너 겁이 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으면 하겠다, 뭐 정말 사랑에 뿅 하고 빠지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두렵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변화는 누구나 다 두려운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네. 막상 최선을 다하진 않잖아요. 최선도 안 다하고 소개팅도 안 하고 그죠. 막상 인연이 약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도 계속 그 사람 단점을 계속 찾고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례 속에서는 이제 그걸 부모님의 이혼을 이제 방패로 딱 내세우고. 트라우마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핑계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핑계를 예를 들면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학력만 높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 심한 열등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노력과 성장 같은 건전한 수단을 이용해서 보완할 용기가 없어. 예. 우리는 학력에 의해서도 좀 열등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쵸. 워낙 스펙이라고 그러죠. 뭐 잘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자꾸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제 또 이제 성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제 좀 노력하기가 귀찮고 아예 그냥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열등감이라는 거를 개념을 만들어서 난 열등감이 있어서 그걸 뭐 못하겠다.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좀 노력이나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말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불행이나 열등감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본문 읽어볼게요. 불행을 무기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한다. 열등감을 무기처럼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림으로써 주변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를 걱정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속박하고 지배하려 든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여자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불행을 무기로 삼는다? 네. 진짜? 네. 저는 정말 이 전형적인 친구도 한 명 기억이 나는데 항상 근데 가까워질 때 그 친구는 자기가 다른 친구하고 가까워질 때 이걸 써요. 이 방법을. 자신의 불행을 얘기해요. 분명히 불행이라고 누가 봐도 이건 좀 불행했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이제 그걸 이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제가 좀 그 친구랑 멀어진 상태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왜냐면 저는 그게 저한테만 한 비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모두가 아는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걸 이야기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삼고 항상 자기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뭔가 보호해주고 싶어하고 또 뭔가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고 그 친구 특징 중에 하나가 밥을 잘 굶어요. 왜? 네, 안 먹어요. 왜? 좀 불쌍하게 보려고?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죠. 왜냐면 어머 밥을 왜 안 먹었을까에서 오는 걱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상대가 보세요. 참새님 만약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저 점심을 못 먹었어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부터 먹고 하자. 그렇죠. 밥부터 먹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미 이제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관심을 받기 위한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그게 관심이죠, 사실은. 관심, 걱정. 네. 그게 이제 여기서는 지배라는 단어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배인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뭔가 어떤 친한 관계를 벗어나고 나니까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아시는 분도 자기가 아플 때는 물론 아파서 아픈 거겠지만 또 지나치게 아프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아니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사람도 이제 부모님 어떤 잔소리를 최소한 그때는 안 듣게 되고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 자기 눈치를 보고 부모님이 더 관심을 갖고 내가 또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다른 사람을. 네. 아이처럼 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좀 이게 어리광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심리학에서. 그렇죠. 나는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나도 옛날에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부모님한테도 말 안 했고 친구한테 말 안 했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대단하다고 건 아니고 생각하는데 네, 누구나 다 그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함께 가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털어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문제든 그게 상대방이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하다. 그러니까 일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해결을 좀 늦게 하거나 이제 지연되니까. 그 내가 좀 미련했을 수도 있겠네. 그쵸, 미련. 근데 할 수도 있고. 그때 나 최소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 네. 내가 이거를 말을 하는 순간 부모님 내를 걱정할 것 같은. 효자. 아니 효자. 나는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냥 오히려
자기가 좀 아픈 게 있으면 그거를 완전하게 어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이게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그 친구처럼 이렇게 자기의 불행이나 자기의 어떤 그걸 가지고 뭔가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좀 과하게 내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가 봐도 이런 얘기는 나한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까지도 하지 않는 너무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까라고 그럼 내가 저 친구한테 막 고민을 털어놨던 거는 그 친구가 굉장히 나를 애처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렇게 풀고 나오면 나도 무장해제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 키워드 두 개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트라우마, 그 두 번째는 선택 이런 건데 그 이제 핑계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 네. 이 책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임팩트를 줬던 이유가 네.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이런 열등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좀 어리광을 부리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진짜로 노력이나 성장이 좀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좀 더 키우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한 방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뭔가 그런 용기가 부족하구나. 네. 딱 치고 나가야 될 그런 용기를 더 내야 되겠구나라고 뭔가 딱 생각을 하게 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나 이제 그만 어리광 부리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 딱 뭔가 전곡을 찌르는 매력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거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방금 했습니다. 뭐가요?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그런 느낌이 들었던 얘기죠. 네. 맞죠? 처음에는 되게 막 반박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응.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데 막 이렇게 진짜 이 책 속에 나오는 청년처럼 이렇게 반박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닌데 트라우마 나 있는데. 진짜 내가 아파서 그런 건데. 네, 나 정말 아픈데. 진짜 아픈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반면 이제 느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조금 더 나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아프긴 아픈데 일종의 그렇죠. 주사를 맞는 것처럼 아프긴 아파요. 안 맞고 싶은데 그게 이제 나를 치료해 주는 게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인간관계인데 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참 신기하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 심리학자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나 히스테리나 어떤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단편시켜서 모든 게 다 인간관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네. 나머지는 사고나 사건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머지 어떤 고민들은 대부분 이제 뭐 아파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병이 걸린 거, 신체적인 물리적인 네네 그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떤 범죄에 노출됐거나 이런 것도 이제 사고와 관련된 뭐 문제들이고 나머지가 제 생각엔 다 인간관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네,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참사님은 공감을 안 하시죠?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확히 인간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이 뭔데요? 예전에 막 제 공무원 시험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 사건만 보면은 내 공무원 시험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이거는 어쩌면 인간관계랑은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있죠. 그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가 좀 좌절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가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진 않다. 아니 인간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아, 확실히 근데 그런 거 있는 건 좀 지금 이제 친구들이 확실히 좀 많이 생기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직장에서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나이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면 직장 내에서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 직장에 나는 일 때문에 힘든 것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뭐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뭐 후임을 어떻게 하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주변에서 그냥 제 쪽은 어떤 인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뭐 그냥 단순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 자체만으로 힘든 경우는 많지 않았고요. 아니면 일 자체가 인간을 대하는 경우, 서비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근데 또 그것도 하나의 인간관계니까. 네,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까요? 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것도 노동을 거부하는 것도 이렇게 그저 일과 얽힌 인간관계를 피하고 싶어서 네. 그런 것이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감. 그리고 또 아들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들러 심리학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라네.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네.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우월함을 과시할 필요도 없는 평온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예.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그런 심리학이고 상대방한테 더 많은 자유를 줄수록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 속박하지 않는, 구속하지 않는. 그 만두님은 친구 사이에서 있을 때 네. 좀 친구한테 좀 자유를 많이 주는 편입니까? 자유를. 그게 좀 어떻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물리적으로는 자유를 주죠. 물리적인 자유를 주는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속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원래 친구한테도 좀 잔소리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좀 크게 간섭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리적인 자유는 주죠. 하지만 정신적인 자유는 주지 않는. 그럴까? 네. 뭐 잔소리 많이 했고요. 네. 아니 그게 이제 저는 관심이고 사랑이고 뭐 애정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뭐 그런 건 싫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속박인 것 같아요. 구속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친구 사이는 원래 좀 잔소리를 잘 안 하는 사이잖아요. 그나마 이게 수직 관계가 아니니까 수평 관계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친구마다 다른 부분도 있겠죠. 어떤 친구는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간섭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죠. 그쵸.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죠. 저도 약간 그런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와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 치열하게 그 친구들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갈등의 씨앗도 됐겠죠. 갈등의 씨앗이 상대방을 구속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틀렸다.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표현했을 때 그 친구는 그걸 못 받아들여서 나와 갈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거는 그 친구의 인생이고 그 친구의 선택일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좀 표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말을 하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잘 표현해서 잘 포장해서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답답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이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어떤 새로운 관계를 누군가와 맺게 된다면은 네. 그 사람한테는 예전에 했듯이 그렇게 행동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변화를 했네요, 확실히.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맥이 많이 좁아져서 아니 또 모르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될지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책에서는 뭐 굳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나 자식 간에도 네. 좀 그런 부모 자식 간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간섭과 구속을 구속과 자유를 줘야 된다. 엄청나죠. 인생 전반을 쥐고 흔들려는 부모들이 사실 많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제 주변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을 거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다더라고요. 네, 부모가 자식을 약간 소유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서. 물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요. 그래, 우리나라 좀 더 심하다. 네, 조금 그런 게 개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그렇다고 저는 본 것 같아요. 기사나 이런 데서. 일단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네 번째 파트인 타인의 과제에서 조금 더 다뤄보고, 네. 그 다음에 철학, 여기 좀 신기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철학자는 상대방이 단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네. 싫어하는 마음을 먹으면 단점을 찾아낸다라고 했는데, 예.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책의 내용을. A를 싫어한다는 목적이 앞서고 그 목적에 맞는 결점을 나중에 찾아낸 거니까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상대가 하는 행동에 사사건건 화가 날 때가 있어. 밥을 먹는 모습이 얄밉게 느껴진다거나 방 안에서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낀다거나 숨소리만 들어도 화가 난다거나 그건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결심하고 관계를 끝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세. 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연애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중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사랑에 빠졌는데 헤어질 때도 그 부분 때문에 헤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진짜? 네, 그게 좋아서 사귀었는데 헤어질 때도 그 이유로 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맥이 너무 좋은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인맥 때문에 나와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혹은 그러다 보면 다른 여자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눈에 거슬려서 헤어지게 되는. 이것도 네. 참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핑계는 뭐냐면 네. 그 상대가 싫어져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네. 그냥 내가 의지가 좀 변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것은 네, 그래서 네. 저는 방금 얘기한 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처음엔 예뻐 보이던 그 부분이 또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단점으로 보이는 거죠. 처음엔 그게 장점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제 마음을 바꾼 거라고 봐야겠죠. 사랑하면 그게 예뻐 보이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점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점이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그게 핑계가 돼서 헤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는 이게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 예전에 개그맨 김학래라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자기 와이프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계속 쩍쩍대면서 밥을 먹는 거를 딱 보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딱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한참 됐지.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보는 모습이.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근데 앞으로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될 건데 저 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자기가 너무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모습마저도 부정하는 거지. 그게 나쁜 싫은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마저도 되게 사랑스럽다고. 자기가 세뇌를 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세뇌를 시키고 그랬더니 태도가 바뀐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이 뭐 싫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자기가 그거를 또 좋아하려고 의지를 내면은 또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가 단순히 뭐 매력이 있거나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이것 때문에 꼭 이제 그 사람이 못생겨서 내가 뭐
사랑을 안 하고 예쁘니까 그 사람 사귀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내 의지가 이제 우선이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연애할 생각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단점 같은 거 안 찾아내고 그 상대방이 못생겼더라도 더 이제 매력을 찾아내고 더 좋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태도는 내 의지의 문제다. 그럼 사랑도 의지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사랑을 할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어. 의지가 그러니까 사랑. 단순히 그 사람이 안 좋은 어떤 점이 단점이 몇 가지 보인다고 해서 이제 싫은 거는 내 이제 의지가 없는 거다. 금사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져. 네.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왠지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인데. 그쵸? 그럴 수 있죠. 자기 그쵸? 내면에서 뭔가 누군가 관계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음. 근데 왜 정말 시크하고 좀 다른 사람, 뭐 건어물남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초식 건어물 말, 건어물이 뭡니까? 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뭐 좀 건어물. 메마른 느낌? 아, 네, 그래서 그냥 뭐 연애도 하지 않고 어. 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아.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가 의지가 없는 거겠네요. 네, 이런 그렇죠. 해석에 네. 의하면. 그렇죠. 사랑이 의지의 문제다라는 건 좀 굉장히 파격적인. 아니, 그러니까 네, 이 그럴 말 것 듣는 같아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이런 네, 식으로. 신선한 것 같아요, 진짜. 음.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공감이 가요. 그렇습니까? 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 좀 되게 안 좋아 보이거나 단점이 계속 눈에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바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지금 과연 내가 어떤 의지가 있는가, 연애를 해야 될 그런 게 있는가부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가 타인의 과제. 타인의 과제 이 부분까지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안 읽어봤죠? 네. 아니에요. 타인의 과제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가? 그러니까 마지막 몇 파트를, 몇 장 정도를 덜 읽었던 것 같습니다. 5번은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타인의 과제 이게 다른 네. 사람의 과제, 숙제 이런 이 부분도 저한테 참 감흥을 많이 줬어요. 이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일과 내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네 일이다. 이거 내 일이 아니다. 이게 분리하라는 건데 이 과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이게 최근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숙제인가요? 네, 그 법륜스님이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빨리 대시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네. 자기가 처음에 이제 막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되게 고민하고 이런 거는 이게 바로 내 과제라는 거지. 내 문제지. 그쵸. 내 문제인데 이걸 먼저 딱 고백을 먼저 해버리면은 이제 그건 이제 내 과제에서 벗어나고 이거 이제부터 그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몫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내가 공을 토스해서 보냈으면 그 사람이 칠 차례니까 나는 편하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네. 남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자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네의 과제가 아니야. 역으로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 좋아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의 과제에 개입을 하는 보상적 발상이네. 이게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뭐 네. 이런 내용인데. 타인의 시선. 예.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를 또 문제가 되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시험에 떨어졌다 하고 했을 때 이 시험을 내가 못 통과하지 못해서 얻는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뭐 이익을 못 얻는 문제라든지 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친구한테 친구 얼굴을 어떻게 보지? 뭐 쉽게 말하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내 돈벌이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해서 흔히 말해서 진짜 쪽팔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뭔가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거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이제 우울하게 하고 그런 게 크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아요. 나는 이 타인의 가치 읽으면서도 네. 모르겠어요. 제가 좀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처지가 이제 백수고 네.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또 계속 준비하고 취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최소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람을 생각을 의식을 하는 거죠.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저 사람이 만족스러워라고 저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소신껏 이제 어느 정도 남한테 좀 피해를 주더라도 그냥 피해를 주더라도 네. 네,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입장을 좀 생각을 하라. 너무 남한테 보이는 시선에만 좀 의식하지 말고 네. 소신껏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라.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도 타인의 과제고 또 다른 의미에서 타인의 과제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되게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한테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되게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네. 이랬을 경우에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일주일 가량을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자기 친구보다 자기가 더 힘든 것 같아. 그걸 보면서도 그거는 타인의 과제다라고 또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게 사람들은 그게 보편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친구지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또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부모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병 간호하고 이러는데 자기도 너무 초췌해지고 자기의 어떤 분명한 어떤 미래 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냉정한데 네.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너무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지. 그렇게 보니까 그게 겉으로는 그게 좀 효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너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특히 가족 간에는 그런 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걱정 많이 합니까 평소에 좀? 그쵸. 부모님도 저를 걱정하고 저도 부모님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해주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뭐 이기적이라는 말도 사실 듣고요. 진짜? 네가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아니냐. 너무 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네, 조금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정말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과제를 분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좋게 보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글쎄 그 한국 사회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뭔가 몰려가서 다 같이 걱정하고 다 같이 막 거기에 휩싸여서 막 거기에 모든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너는 뭐 충분한 네 과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뭐 제가 다른 사회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참 철학이라는 게 네. 동양이나 서양이랑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저 법륜스님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딱 끊어야 될 시점에서는 딱 정을 끊어라. 그래서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뭐 그냥 여기서도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독선적으로 살란 말씀입니까? 가족끼리도 선을 끊으란 말씀입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을 딱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이건 얽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과제까지도 계속 내가 계속해서 신경을 다 쓰고 이러려면 우리 세상 못 산다. 그리고 법륜스님이 하는 얘기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웃어줘야지 그 사람도 좋다. 그렇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적으로는 어느 정도 딱 끊어줘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내가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다른 사람들도 힘이 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편으로는 뭐 누군가 좀 주변에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막 같이 말리는 네.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같이 막 걱정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걸 좀 이렇게 딱 끊어내려고 합니다. 네. 예, 그게 나한테 있어서 좀 좋고, 그리고 아마 그 상대방한테도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그냥 믿어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걱정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걱정을 한다고 사실 그 가족이 뭐 태도를 바꾼다거나 한꺼번에 뭔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정작. 대부분 경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네. 네가가 아니라 이제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제 동생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 정의론 무엇인가 할 때도 네. 이 세상을 좀功利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결론을 내가 그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매정하다 싶어도 네. 그게 전체 또 다른 공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나중에 되면 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더 나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 어쨌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공동체 감각인데 네. 이거는 뭐 큰 내용은 없고 네. 아들러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라고 느끼면 자신의 가치를 실감한다네. 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이건 청년이 하는 말이네요. 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인정 욕구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사라지네. 타인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자네는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어. 공헌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면 결국 남이 의도한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인정 욕구를 통해 얻는 공헌감에는 자유가 없지. 우리는 자유를 택하면서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데 인정받는. 일단은 인정 욕구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거겠죠. 근데 네. 이제 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건데 공동체 감각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 그거죠. 공동체 유익한 이게 좀 개념을 설명하기가 힘든데 네. 사람이 자신의 의미를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남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타인에게 받느냐, 내 스스로에게 받느냐, 그 차이를 두고 지금 공동체 감각이라는 단어가 쓰인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는 거죠. 이게 인정이란 단어는 분명히 이제 외부에서 타인이 너 잘했어,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너 참 내가 좋아해, 이런 거 이제 타인의 인정이라면 이게 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뭐 그런 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그냥 오로지 거는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자기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남이 주지 않는, 남에게 바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발전? 자가 발전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예.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전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자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공동체 감각이라는 거가 아닐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좀 어려워 말이 어렵네요. 한데 네, 어쨌든 뭐 공동체 감각이라는 남들로부터 단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뭘 자꾸 하지 말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상이라는 걸 사실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사실 정말
가장 뚜렷한 타인에 대한 타인이 주는 인정이잖아요. 아주 그냥 딱 공문화돼 있는 정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상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 상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여기는 게 인정을 좀 받았을 학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상을 별로 못 받았다 하면 나는 가치가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런 어떤 뚜렷한 하나의 증거, 내가 인정받았다는 증거 그런 거에 매달리게 되는. 근데 지금 이제 인정의 어떤 그런 욕구를 네. 말씀하시는데 네. 일단 그거가 좀 분리해가지고 네. 사람이 가치를 느끼는 게 그렇게 가치를 느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공동체 감각이라는 건 그걸 뛰어넘어서 네. 오로지 그냥 내가 어떤 사회에 좀 유익한 그런 일을 했을 때 또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그 인정 욕구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가끔 자기가 좀 정체성이 좀 흔들리거나 많이 힘이 들 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좀 도와주는 그런 행동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기서 이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들러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아들러 심리학을 내가 예전에 자세히는 공부 안 했, 심리학과를 공부했으니까 공부를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러가 좀 집단 치료나 그 집단적인 심리학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게 집단 치료의 원조가 아들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유대 관계나 좀 그런 어떤 서로 돕고 이렇게 지지하고 의지하고 네. 이런 관계인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가치를 느낄 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걸 느끼지 않나? 이 부분 조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참 이해하기가 쉽지 결국에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와닿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내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여튼 독단적으로 잘나서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또 자아도취하고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도취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난 정말 잘났어. 나는 충분히, 난 예뻐, 멋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자아도취인데, 그거랑은 또 약간. 사실 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방금처럼.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 그래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더 큰 만족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는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또 나로 인해서 좀 좋은 영향을 좀 받아갈 때 내가 자존감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니까. 그게 약간 자존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방금 생각에. 네네. 나를 스스로 존중해주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자아 존중감, 뭐 자존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앞부분에 비해서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인의 인정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일단 오늘 이제 저희 미움받을 용기 다뤄볼 내용들은 전부 다 다뤄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린 왕자. 어린 왕자요? 네. 한번 해볼까? 예,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까? 예. 결정을.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합니다. 다음 주에. 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매주